27KA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뉴스구역 KBS로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네. 자, 부티지지냐 샌더스냐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이 상당히 흥미로워졌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부티지지는 잠깐의 그 바람이고 결국에는 버니 샌더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 뉴햄프셔 결과를 바탕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저는 부티지지의 돌풍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가 1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 샌더스가 1등을 했는데 네. 일단 과거와 비교하면 2016년에 샌더스 후보가 이곳에서 당시 60% 지지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입니다. 근데 이번엔 또 다자간 구도여서 물론 그렇긴 하겠죠. 네. 그리고 2위인 부티지지가 1.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격차가 안 났군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부티지지 후보가 앞으로 다른 경선지에서 훨씬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곳이 지금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여하는 그 경선지였거든요. 네. 여기에서 샌더스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보층을 중심으로 한 강렬 젊은 층 그런데 중도층의 민심을 부티지지가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그 미국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저는 부티지지가 좀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티지지가 된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겐 굉장한 그 맞상대가 되겠어요. 대단히 상징적이죠. 예. 성소수자인데다가 네. 젊고 네.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극과 극의 어떤 느낌을 갖는 거죠. 네네. 예. 근데 또 신자유주의자적 속성을 갖고 있다. 부티지지가 그래서 예. 뭐 사회 경제적 식견으로 보자면은 예. 또 관점으로 보자면은 뭐 트럼프나 부티지지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부티지지가 중도층이면 미국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른쪽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네. 쪽으로 보면 네. 뭐 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보수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네. 측면에서는 뭐 맞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나온다면 정말 극과 극의 대결이 예, 텐데요. 이념적으로 상당히 그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이 오늘 리포트합니까? 네, 합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현지에 가 있고요. 네, 리포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9 어떤 뉴스 또 나오게 됩니까? 그 영남대 의료원의 그 해고 노동자들이 네. 어젯밤에 극적 합의를 봐서 노사 합의를 해서 오늘 복직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74m 옥상에서 고공 농성을 해왔고 227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곳이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예, 다행인데 네. 영남대 의료원이라는 곳에 특수성이 몇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뉴스성이 강한 곳입니다. 첫째는 영남대는 아시다시피 정수장학회와 함께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표적으로 네. 정권에 의해서 강탈당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고요. 네네. 또 여기서 영남대 의료원 노동조합이 파괴된 건 창조 컨설팅이 아이고 그 악명 높은 창조 컨설팅이. 창조 컨설팅이 1호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한 곳입니다. 이곳이. 아하. 그게 이제 2006년 7년 상황인데 여기 네. 13년 만에 지금 복직되는 상황입니다. 네. 2006년 7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 컨설팅이 처음으로 컨설팅을 해서 약간 3일 파업을 하고 네. 10명 정도 해고를 당하고요. 무더기로 중징계를 당했었습니다. 네네. 그 뒤로 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었고 부당 해고를 주장했었는데 워낙
이 창조 컨설팅의 컨설팅이 겸요해서 2010년 대법원에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이. 그러다가 2012년에 국회 청문회에서 이 창조 컨설팅의 그 불법성 문제점이 폭로가 됐고 2018년에 이 창조 컨설팅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물꼬가 트인 거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극적으로 합의해서 아무튼 고공농성이 끝났습니다. 네. 예. 노조 파괴를 하려 했던 창조 컨설팅이 패자가 됐고 네. 또 영남 의료원 노조 또 해고 노동자들. 예, 과거에 영남 의료원 노조에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네. 오체 투지를 하면서 네. 뭐 기자회견 호소 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게 영남대가 당시 1980년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 역할을 한 8년간 했었고요. 네. 사실상 주인이다. 뭐 이런 게 지금 얘기가 학교의 주인이다 해서 교주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네, 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영남대 의료원 해고 노동자들이 이겼고 창조 컨설팅이 졌네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노력이 큰 결실을 이룬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동조 단식도 지역 시민단체에서 같이 했고요.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갖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창조 컨설팅, 창조 경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자, 오늘의 뉴스다인 두 번째 또 다른 뉴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WHO에서 이름을 코로나 19로 예.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오늘 확진자 3명이 격리 해제돼서 퇴원, 1명은 퇴원했고 네, 2명도 곧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7명이 퇴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확진자는 오늘 나오지 않았고요. 네. 다행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감염증 확산이 조금 주춤하고 중단되는 추세냐. 여기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그렇게 말하긴 좀 섣부르다. 섣부르다. 예. 아하. 중국 내의 상황도 여러 전망들이 있는데 가장 무세한 전망은 2월 말이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4월쯤 종식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그 정부에서는 정상적 생활을 하는 걸 권고하지만 또 반대로 보건당국은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그래서 큰 문제인 거죠. 지금 그 분석을 보면 네. 6,300만에 이르는 중국의 자영업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뭐 이게 예. 규모가 뭐 몇 천만 1억 뭐 이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면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두 나라 사이에 긴밀한 또 교역 관계가 형성돼 있고요. 예, 한국 경제의 가장 교역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현재 일본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크루즈선의 선박 감염자들이 예. 지금 오늘만 39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거의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가둬놓고 전원이 다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가 막힙니다. 사실. 지금 53명을 검사했더니 네. 39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0%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 국민도 있지 않습니까?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9시 뉴스에서 그쪽 총영사를 연결해서 네. 어떤 상황인지 지금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서 우리 교민들을 지금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선박에 있는 15명의 한국인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네. 요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지금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거기에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외국인도 있는데 외교적 관리라든가 상황이 있고 네. 또 일본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뭐 아직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지금 일본이 발표하고 있는데 일본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좀 심각하게 크루즈선 상황이 변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10대 환자도 처음 나왔고요. 그 검역관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하. 검역을 하다가 예. 옮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일본은 또 그분들을 무트로 인도하지도 않고 있고 그 배 안에 그냥 가다 두고 또 그래놓고 또 일본의 확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래서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지금
고립시켜놓고 무트로 지금 빼내는 걸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아베답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정말. 그래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큐시트에 나와 있는 게 전국의 땅값 표준지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6.3%가 올랐는데 네.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여전히 시세 반영에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고 네. 반대로 이게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입장이 이렇고 그래서 예. 임종빈 기자가 이 전국의 표준 땅값 상승과 관련해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분석이 맞는 것인지 네.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빈 기자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현재 통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부르고 있는 질환의 한글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명칭 코비드-19을 따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오늘 추가로 퇴원했습니다. 국내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기존 확진자 28명 가운데 지금까지 7명이 퇴원했고 21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경영 안정자금 450억 원을 내일부터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를 주장하면서 일본의 예를 든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일본 정부에 문의한 결과 수사 검사가 기소하고 공판부 검사는 자문 역할만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현안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5일에 맞춰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딱 5분만 시간 주십시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 당. 자, 5당 명예 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어느 당 소식입니까? 네, 첫 소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식 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도플갱어가 싫어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중앙선관위에 미래민주당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사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 시도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미래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을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더불어민주당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당법에 따라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 준비 조직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미래민주당 창당 준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거대 정당이 모든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갖기 어렵게 됐다면서 전국 골고루 잘 살고 모든 지역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전환점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래민주당 등 민주당의 유사 명칭에 사용되지 않도록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현재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미래민주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관계없는 정당입니다. 누구의 그 결정이고 누가 간판입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결성 신고서만 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조만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을지 공개가 네.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민주당과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비례대표를 조금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당이다. 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네요. 예. 네. 그리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스스로 만들긴 좀 어려울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 소식도 만나보지요. 네. 기생충의 어원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생충의 어원, 패러사이트는 그리스어로 옆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아주 쉽게 말하면 숟가락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봉준호 영화 감독에 대해서 대구에 봉준호 영화 박물관을 짓자. 이런 이야기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강효상 의원의 말인데요. 네. 대구 신청사 옆 두류공원에 봉준호 영화 박물관을 건립하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봉 감독이 대구 출신이라는 이유인데요. 네. 봉 감독과 대구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CJ그룹의 지원도 함께 지켜 세웠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봉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저도 동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대기업인 CJ그룹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쾌거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네. CJ 이미경 부회장이 영화 광해 제작 그리고 변호인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났고 송강호 씨와 봉준호 감독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올라서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경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경영 일선에서 네. 물러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었어요. 정권적 차원에서. 네, 그래서 아예 미국으로 가버렸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봉준호 감독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 숟가락 얹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생충의 어원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먼저 맹세하라.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만들고 기업 압박하고 그런 짓 안 하겠다는 약속부터 한 다음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치하를 할 거면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통합신당의 당명을 제안했는데 새로운 한국당? 네, 맞습니다. 요즘 짧게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새로운 보수당이 중도보수통합신당의 당명 후보를 새로운 한국당으로 정하고 이를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두 명칭 모두 합당을 준비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보수당에서 새로운을 따고 자유한국당에서 한국당을 따서 새로운 한국당을 통합신당의 당명 후보로 전달한 것입니다. 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견들은 대통합신당 앞에 단어를 붙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이렇게 새로운 한국당이 과연 채택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남 3당이라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통합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앞서서 일부에서도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선 퇴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의 요구를 차례로 묵살하면서 네.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면 통합 3당의 통합신당의 당대표를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적어도 공동 당대표를 원하거나 그런 의미를 지금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지붕 세 가족의 이야기를 보시면 말씀하셨듯이 정동영 대표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동영 대표의 퇴진,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당초 어제만 제가 하더라도 17일까지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건 없는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통합한 후에 또 다른 세력과 2차 통합을 추진하고 세 번째로 새로운 당명 제정을 위한 실무 소위를 가동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일단 1차 조건인 퇴진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5일이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미 17일이기 때문에 네. 이 정당 국고보조금은 완전히 얻기는 이미 물 건너갔고 17일 넘긴다면 더 오래 끌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최악의 경우는 3당 합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아이고, 손학규 대표의 권력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돌아왔을 때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른 세력과 규합할 때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 의원들이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참 어떤 의중인지 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신당 국민당 소식도 살펴주시죠.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국민당 가칭이죠. 첫 회의에서 30% 이상의 무당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큰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초 20%대에서 최근 30%까지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 무당층에 대해서. 네. 과연 이런 선무당층이 자신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신하는 것이 과연 그대로 선거에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당층이 30%대 그 30%가 우리를 바라본다.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뭐 바람이라고. 무당층을 상대로 추가로 조사를 해서 네. 그래도 뭐 마음이 좀 가는 정당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국민당을 꼽은 분들이 의미 있는 비율로 나왔느냐. 그 따져보지 않는다면은 확언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 30%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그 일본에서 지지정당 없음이라는 정당이 네. 득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국민당이라고 정확한 정당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네. 무당층이 국민당으로 그대로 옮겨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알 수 없죠. 열심히 하면은 뭐 또 다 그 당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라 또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 아니? 그거 좀 많이 흡사하지 않나? 예컨대 뭐 제가 뭐 무슨 공익근무 요원 출신이다. 지금은 사회봉사요원인가요? 사회복지요원인가요? 네. 그 출신이 한 뭐 몇십만 명 된다. 그들이 다 나를 찍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한다는 것하고 네.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근거 없이 그냥 다 내 지지층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군요. 네, 요즘에. 맞습니다. 애초에 그게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공익근무요원.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소식 만나보죠. 네,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정의당이 이제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극단적인 사회 불평등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의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한국은 기후 위기 대처 후진국이다. 네.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라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지금 사회에서 이제 탈탄소 경제 그리고 녹색 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네.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 혁신, 동아시아 그린 동맹 구축 세 가지를 가장 큰 핵심 내용으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다 전하셨네요. 예. 점점 당이 늘어나서 방송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네, 다 예. 통합됐습니다. 예,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날씨 영향으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제지선 서부산 방향인데요.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 부근에서 서행되고 있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당진나들목 부근 3차로와 갓길 막고 장애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안개까지 짙게 껴 있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 정체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란까지 5km 구간과 화성휴게소 부근 2km고요.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서서울 요금소 부근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까지도 정체 시작됐고요. 양재에서 한남까지도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신갈부터 수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국내 영화계의 세대 교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고 새로운 감각과 창의력을 갖춘 20, 30대 젊은 감독들이 영화계 일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 공포 영화까지 히트시킨 감독의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런 세대들이 이제 지금 30대 초반 세대가 되면서 영화 산업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많은 젊은 감독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31살 봉준호 감독 2000년 3월 8일 KBS 뉴스9과 가진 인터뷰. 영화 감독 봉준호는 현실을 어떻게 영화에 투영하는가? 저는 사실 개인에 관심이 있어요. 산다스에게 그 엉뚱한 인물들이나 살인의 추억의 형사들처럼. 근데 한국 사회는 개인하고 이렇게 사회 또는 정치가 잘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유럽의 그런 싸늘한 나라들처럼, 싸늘한 복지국가들처럼 개인주의가 완성돼 있거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고 개인이 온갖 정치적인 풍랑이나 무슨 사회적 그거 휩쓸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렇지만. 현실에 민감하면서도 개인을 도외시하지 않는 영화. 작년 5월 인터뷰에서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살인의 추억에 이어 두 번째 히트작 괴물에서 미군 기지 환경 오염이라는 현실과 개인, 즉 소시민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가. 2004년 10월 인터뷰. 그래서 개인의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사회 내지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뒷배경에 묻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사회적 테마를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했던 적은 없어요. 사실 항상 개인에 관심이 있었어요. 계급으로 증위가 형성된 세상. 이 세상을 열차에 비유한 영화 설국열차 또한 그러했는데 2013년 8월 인터뷰. 사실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또는 뭐 부자와 가난한 자 그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보편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설국열차 원작 만화와 또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이 영화 설국열차 양쪽에 다 해당되는 도축될 운명인 돼지 옥자와 소녀 미자의 우정을 다룬 영화 옥자. 2017년 JTBC 인터뷰. 사랑 영화인 건 사실이고요. 미자와 옥자가 이제 미자라는 소녀, 주인공 소녀랑 옥자라는 이제 생명체가 사랑을 하니까 사랑 얘기인 건 맞는데 이제 사랑 영화들이 항상 보면 사랑의 이 방해물, 사랑의 방해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방해물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산업, 그다음에 말씀드린 정치 사회적인 풍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목에서 영화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괴물도 그랬으니까요. 그렇네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괴물에 이어 설국열차와 옥자까지 계급, 자본주의, 부조리 같은 문제의식도 봉 감독의 영화에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흥미로운 캐릭터로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는 무거운 현실 그 자체를 다루는데 그치지 않는데 작년 5월 인터뷰. 무겁고 정치적인 주제를 심각하게 2시간 동안 얘기하는 영화들도 물론 존중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방식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이렇게 유머와 코미디 속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좋고. 영화 기생충 또한 그러한데. 관객들이 터트리는 웃음 속에 이제 그 뒤에 어떤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는 느낌? 그런 게 제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빈부격차, 양극화. 이 주제는 기생충에서 어떻게 소화되는가? 창작자라면 항상 뭐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런 부자 가난한 자 얘기지만 좀 더 우리 내 주변의 일상과 가깝고 우리 현실에 가까우면서 또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인의 추억, 아니 프란다스의 개부터 기생충까지. 봉준호의 영화 코드는 인간에 관한 예의에 대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기생이냐 상생이냐 공생이냐 기자에 밑줄 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길게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같은 아주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아름다운 동화 있어 나를 눈물 짓게 했던 그게 타트라슈 추억 속에 넌 있지만 언제나 내 맘속에서 따스한 꿈을 꾸었지 나의 타트라슈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프란다스의 개였습니다. 2호 공감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양산, 경남 양산이었습니다. 1402번 쓰시는 분 정답 양산. 험지면은 우산을 준비해야죠. 아, 멋진 멘트였습니다. 네. 8748번 쓰시는 분 정답 우산. 네. 자, K7603-7305 우리 동네 그리고 하트를 3번 날리시면서 양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답 맞히셨고요. 최성훈님 백두산 0794번 쓰시는 분 양산. 양산이 험지라고요? 진짜 힘든 일은 안 하겠다는 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김동희님 산삼. 자, 5109번 쓰시는 분 영어로 파라솔. 예. 자, 김대근님 자동우산. 네. 자, 그리고 9575번 쓰시는 분 착각은 오산. 그곳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험지라며 기대에 차 있는 건 오산이라고 하신 거죠? 네. 자, 그리고 김성재님 정답 만덕산. 서방심님 정답 남산. 네. 김동희님 또 보내셨는데 이번엔 먼산. 네. 김도균님 내가 사는 성산. 네. 자, 양산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오셔서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여러분 재판 5분 전입니다. 모두 귀를 김용민 라이브에 집중해 주세요. 잠시 후 오늘의 재판 시작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0212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땅땅땅. 네,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판 5분 전 함께할 두 변호사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법무법인 A율의 양지열 출석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 발언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법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게 뭘까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경찰이 뭔가 수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은 법조인인 검사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네네. 누가 딱 봤었을 때 박지훈 딱 보니까 죄 짓게 생겼네라고 생겨서 누군가가 막 드립다 파기 시작하면 안 나와도 계속 팔 수가 있잖아요. 영장 청구해보고 압수수색도 해보고 네. 그래서 막 온갖 걸 다 끌어모아서 재판을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그래서 나눠 놓으면 수사라는 사람이 있고 재판을 넘기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한 번쯤 검토를 해서 이거 무리한 수사 같은데 중단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골라내서 재판을 넘길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경찰과 검찰로만 있는데 그럼 경찰 검찰은 그렇게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데 예. 왜 검찰은 그걸 다 갖고 있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만 검찰 내부에서지만 한번 검찰 내부에서도 그 역할을 좀 나눠놓으면 자기 통제도 되고 조금 더 이걸 뭐 법무부나 뭐 정부에서 뭘 장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검찰이 어차피 다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인권 보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서 기소가 된다는 거는 곧 범죄자로 낙인받기 딱 좋아요. 기소장이요. 네. 결국은 판결문 같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이 지금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자라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 사건이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소환 조사 없이 네.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기소했던 그 사건. 네. 그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 없이 하는 거는 반대했습니다. 예. 수사팀하고 기소팀이 달랐다고 보이는데 그걸 무시하고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수사하고 기소를 내부적으로나마 분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 딴 거는 뭐 양절 변호사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 사건에 한해서는요. 최강욱 비서관 사건에 한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요. 박주민 변호사 말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네네. 그렇게 좁게 볼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법무부 내지는 정부와 검찰과의 갈등에서 이걸 볼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검찰 개혁법안 나왔던 게 공판 중심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법정으로 모든 것을 좀 가자. 그러니까 검사도 원래 법조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게 원래 그 어떻게 보면 역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법적인 부분에 검찰의 역을 좀 많이 주고 수사 쪽은 경찰 쪽으로 많이 가자는 큰 방향이잖아요. 네. 그 방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다. 근데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이게 좀 법무부와 검찰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만 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게 아니다. 큰 그림에서 좀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재판의 효율성과 권력형 부정부패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맞다면 상당히 일리 있는 반박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그 공수처를 왜 만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에서 계속 반발이나 이런 어떤 민감한 이슈들에 나오는 거 보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전체 그림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위공직자 권력형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거가 안 되는 부분도 국회에서 특검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능력은 주로 민생법안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모든 것을 도맡아고 있는 부분에서 특히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 거는 공수처입니다. 아예 관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안 떼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아니 그럼 거기는 정말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밀어준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본인 검찰을 절대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하면 잘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기관이 해야 되고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를 막으려고 그러고 분리해 놓으면 우리의 정말 절대선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를 전제한 어떤 반발이나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주국가는 당연한 겁니다. 절대선은 없고요.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이게 경찰이 되든 검찰이 되든 공수처가 되든 국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균형이 배분되고 내부 그 권력형 비리 부패 문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수사 기능을 나누자라는 게 지금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수사권 법안의 핵심인데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게 법조인의 한 사람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요. 그 엘리트 의식에서부터 검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우리 검사님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제 뭐 사실 지금 구조가 70년 가까운 이런 구조에서 살다가
당연히 검찰이 다 그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싫겠지만 꼭 뭐 자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배신할 사람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해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재판 사건 번호 0212의 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어떻게 뭐 오늘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하고 갔는지 재판부가 바뀌었나요? 마지막 재판이군요. 마지막 재판이군요. 24일자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재판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송인권 판사가 송인권 부장판사가 남부지방법원으로 갈 텐데요. 네. 사실 아직까지도 서중조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서중조사는 증거조사인데 이게 증거조사라고 하면 이제 이게 법원에 들어가서 이걸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사실 뭐 이렇게 뭐 서류를 펼쳐놓고 무엇은 아니면 지금 범죄 현장 증거를 놓고 그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주로 하는 게 검찰이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이 범죄를 입증하는 걸로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증거란 이런 거예요. 뭐 참고인 조사하면서 진술서 아니면 뭐 녹취록 이런 걸 내겠습니다. 문자 뭐 카톡을 뭐 캡처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면 변호인은 그거 하나를 따지면서 저거는 그냥 증거로 쓰세요. 아니면 우리 저거로 증거로 쓴 거 못 받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인 조사한 거면 그 사람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해 본 걸로 증거로 싸겠다. 이런 거를 다투는 자리거든요. 피고가 검찰의 증거를 동의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동의하느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어서 아직 뭐 엄격하게 뭐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서로 막 끊임없이 다투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퉜어요, 사실은. 어떤 것들이 논쟁에. 지금 결국은 보석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열람 복사 관련해서도 신경전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 증거를 열람 복사 해주라는 쪽에다가 거예요. PC 관련돼서 주라고 법원에서 허가를 했어요. 서약서 받고. 그 부분도 지금 못하겠다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오고 있고 일단은 이번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과연 가기 전까지 보석까지 지금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보석 얘기를 준비기일에서 했었어요. 송인권 판사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보석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막 변호인 측에서는 저는 신청을 할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판단을 하고 갈지 아니면 그 다음 재판부가 할지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24일 전에 재판이 또 있습니까? 아니요. 정식 기일은 없는데 보석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열어서 심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저는 사실은 좀 높지 않나 보여요. 이 시점에서. 좀 떠나는 마당에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떠나는 마당에 최강욱 기소한 우리 검사님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분들을 우리가 이건 온당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잠깐 PC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이게 지금 법정 외에 언론에서도 잘 안 들어줘서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던 컴퓨터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서 두 대인가를 가지고 쓰다가 한 대는 계속해서 쓰고 한 대는 이제 안 쓰게 돼서 그거를 뭐 어디 강사 휴게실 같은 그 공용 공간 있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뒀답니다.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 전용 PC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개인 거예요. 그 개인 거 맞는데 사용은 안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PC를. 근데 원래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렇게 기계를 통째로 들고 가지는 않고 안에 있는 내용을 특정을 해서 이 부분 우리가 뭐 검색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만 복사해 가거나 하는데 사법농단 수사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통째로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또 지난번 재판 때도 그걸로 다퉜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져가서 포렌식을 했어요.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 뭐 컴퓨터 뭐 들은지 압니까 본인들? 저는 지금도 모르는데 예전에 지웠던 건 더 모르잖아요. 그럼 변론을 하려면 그 포렌식 했던 자료까지 다 알아야지만이 변론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경심 교수 알지도 못하고 저 편들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록이 온 다음에 변론이 가능한데 지금 그거 자체도 안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경우고 검찰은 꼭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 건데 남의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못 돌려주겠다. 이게 조금 되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관련 사건은 정경심 교수만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도 함께
함께 이 재판정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신청을 했어요. 네. 한번 신청을 했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받아들였죠. 예. 왜냐하면 보면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부분하고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입시 문제 의혹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됐다는 거 빼놓고는 생각보다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네. 이제 검찰이 제기한 문제들이 있어서 예. 그쪽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두 사람을 공동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비슷하게 엮여야 네. 한꺼번에 보는 게 낫다 그렇죠. 싶은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은 왠지 두 사람을 같이 세우고 싶어 같이 세우고 싶은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증거를 같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조국 전 장관의 증거하고 네. 정경심 교수의 증거를 몽땅해서 같이 병합시켜서 하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이 유죄를 도출함에 있어서 용이하다. 그렇죠. 약간은 용이하던 거. 그렇다고 유죄가 될지는 제가 의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증거를 갖고 와서 저쪽으로도 하고 그래서 병합을 신청하는 보이는데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송인건 부장도 거부했고요. 김미리 부장 판사가 조국 장관 재판부입니다. 네. 거기도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건 자체가 많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병합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해달라고 또 신청했어요. 근데. 판사가 바뀌는데 어떻게 지금 송인권 판사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였던 걸로 판단이 여기서도 되는데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공판 준비길이 상당히 끌어지는 거는 예. 결국은 의도하지 않았던 재판부의 바꿈을 예상한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뭐.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팟캐스트 얘기했나요? 예, 예. 저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팟캐스트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제가 진행자만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서 어쨌든 결국은 송인권 부장은 변경이 됐고요. 검찰이 원하는 뭐 그 표현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네. 검찰한테 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부장이 올지 안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부도 교체됐습니다.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남게 됐는데 앞으로 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원래 선고를 하려다가 선고를 하지 않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요즘 법정과 검찰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그때 당시에 매크로 프로그램인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데 기계적으로 다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8가지를 쭉 앞으로 이제 성명을 하라라고 숙제를 던져줬는데 그게 제가 이상하다는 게 첫째 그 킹크랩을 받냐 안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1심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실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는 그걸 봤다고 믿는다는 식의 심증을 내비치는 게 법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나가시거든요. 나가실 걸 뻔히 알면서 이건 내가 보기에는 반은 유죄야라는 얘기를 굳이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다음 재판부에 부담을 준 것 같은데. 역시 팟캐스트 제가 좀 했던 얘기 같은데요. 근데 그러나 또 법원의 판사들이요. 생각보다 또 자존심들이 되게 셉니다. 이거 전임이 그렇게 했어? 난 몰라. 난 안 봐. 이럴 수도 있어요. 차문호 부장이에요. 서울고등법원의 차문호 부장. 제가 김용민 진행자만 보면 또 어디서 했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라이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세요. 차문호 부장이 그렇게 2번 연기를 하면서 8가지 쟁점을 던지고 했던 거는 2가지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이게 했어요. 설날 직전이라는 거. 설날에서 유무죄 다 부담스러운 거. 그리고 주심인 김민기 판사랑 좀 의견이 대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어쨌든 저쨌든 차문호 부장은 3월 10일 날 변론 제기해놓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갈 것이다. 2년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동이 바뀌었어요. 함상훈 부장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저도 양지열 변호사랑 똑같이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릅니다. 차문호 부장은 예컨대 유죄의 심증이었고요. 김민기 주심은 무죄의 심증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되니까 두 번 선고기일 연기되면서 8가지 쟁점을 던진 것 같은데 앞으로 오게 되면 주심인 김민기는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재판을 다 진행을 받던 기록을 다 받던 재판을 다 받던 김민기 주심에 의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오히려 김경수 지사한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 생각이고 다른 팟캐스트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재판 사건 번호 0212-2 작년 4월에 일어난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 재판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재판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식 재판하기 전이고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했는데 한 10명, 뭐 국회의원 5명, 그다음에 이제 그 보좌관들도 5명 있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주로 얘기한 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유다. 그리고 이게 말이 폭행이지 기소된 내용을 봐도 손을 벌려서 뭐 뒤에서 등을 밀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폭행입니까? 일단 손만 닿아도 폭행은 폭행이에요. 아 그래요? 처벌을 하거나 안 하거나 좀 별게 없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툭 쳐도 법적으로는 일단은 폭행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라서 다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 이게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이 그 안건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출하러 가는 길에 막아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뭐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딪혔는데 우리를 기소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를 주로 했답니다. 네. 뭐 상황상 봤을 때는 또 면책특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직무상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달라. 아마 그건 마지막에 적용될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범죄 구성요건 부분, 고의가 없다. 그리고 공모를 하지 않았다. 묵시적 공모한 게 없다. 세 번째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위법성이 바뀌는 건데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주장.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논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자기는 아예 등으로 누굴 민 사실이 없다라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요. 그 만약에 이제 검찰이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기소된 내용을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기소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굉장히 망신이 되겠어요. 망신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검찰이 뭘 기소를 했는데 설령 결과가 안 좋다고 검찰이 뭔가 책임지진 않아요. 역사가 없죠. 책임질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좀 전에 제가 이제 굳이 박주민 의원 사례를 든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신랑이 하다고도 이런 정도로 기소 안 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약간 균형 맞추기 이런 게 한 게 아닌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억지로 이 범죄에 그 혐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초반에 수사권 기소권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 그게 이거예요. 수사는 이렇게 비디오 보니까 등 밀리는 끝에서 폭행 같아도 기소하는 사람이 법적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소 못하는 게 그래서 분리하자라는 취지라는 거죠. 기소 잘못하면 좀 검사들도 불이익을 당하는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신상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김용민 라이브를 이번 주로 마무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신 애청자분들께 우선 면목이 없습니다. 그 성원과 애정은 제가 사유화할 것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을 그만두는 것은 100% 아니 120% 자의에 의한 선택입니다. 제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만두려다 보니까 잘한 것보다 못했던 것, 미흡했던 것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되네요. 많이 부족했던 사람을 애정으로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이렇게 해서 이번 주로 끝납니다마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피커 KBS 1라디오를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욱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방송할 텐데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김용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